오늘은 3월 26일, 현재 시각은 4시 21분. 오늘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482쪽부터 3장이 시작되어서 영혼의 벼랑 끝이라는 장인데, 앞부분은 인용 부분이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482 본문부터 493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억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됐다.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 신비 중의 신비다. 그러나 폭발이 있었음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대폭발의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밀도로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 상태는 부피를 전혀 갖지 않는 수학적 의미의 점이었다. 바로 그 점이 우주의 일이었다. 지구상 여러 문화권들의 창조 신화에서 우리는 우주알이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현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 물질,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공간마저도 하나의 점에 우그러져 있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점이었다. 대폭발의 순간이 이후 오늘날까지 우주는 한시도 쉬지 않고 팽창을 계속해왔다. 우주를 부풀어 오르는 풍선에 비유하고 풍선 바깥에서 그 풍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팽창 우주를 설명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오해를 낳기 쉽다. 왜냐하면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좌표 격자가 그려져 있는 공간 구조물을 상정하고 그 구조물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고 상상하자.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공간과 함께 팽창하면서 급히 식어갔을 것이다. 그제나 이제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화구는 자신의 온도에 걸맞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한다. 뜨겁던 화구가 식어감에 따라 복사의 파장 대역이 감마선에서 X선으로 자외선을 거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 대역으로 올라온 다음 종국에는 적외선과 전파 대역으로까지 이동한다. 즉 화구는 높은 온도에서 짧은 파장의 빛을 내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이제는 극도로 뜨겁던 우주의 원시 화구도 식을 대로 식어서 매우 긴 파장의 빛을 낸다. 우리는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강력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공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원시 화구 온도가 내려가 우주 배경 복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의 빛을 방출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온 우주가 눈부시게 빛났을 것이다. 그 후 화구의 온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대역은 적외선과 전파 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주는 깜깜한 암흑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를 검출하려면 전파 망원경에 의존해야 한다.
초기의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온 고밀도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소립자로 충만하던 고온 고밀도의 원시화구가 점차적으로 냉각되자 거기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주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시기가 한때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관찰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가 완전히 균질하다면 어디를 둘러보나 다 똑같아서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밀도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 군데군데 생기면서 가느다란 실과 덩굴 손 모양의 가스 주머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자라 가스 구름으로 태어났다. 이 가스 구름이 거대한 회전 원반체로 변신하여 반짝이는 점들을 수천억 개씩 품으면서 자신의 발길을 더해갔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구조물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들을 은하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우리 자신도 이러한 구조물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폭발이 있은 지 약 10억 년이 지나자 우주 물질 분포에 비균질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 대폭발 자체가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덩어리들은 여타 지역보다 밀도가 약간 높았으므로 주위에 있던 밀도가 희박한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리하여 수소와 헬륨 가스 구름이 점점 자라났다. 이것들은 나중에 은하단으로 변신하기로 운명지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비균질 구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위의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들여 점점 크게 성장해 나갔다.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원시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그것은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원심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기체 구름은 중력이 원심력에 상쇄되는 적도 근방보다 회전축 근방에서 빨리 수축한다. 따라서 회전하는 가스 구름은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납작한 모습의 회전 원반체로 변하다가 결국 나선 은하가 된다. 그러니까 거대한 바람개비 구조의 물질 분포가 텅 빈 공간에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가스 구름들 중에서 애초부터 아주 흐리게 회전했던가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것들은 중력 수축하여 타원 원화가 되었다. 우주 공간을 눈여겨보면 하나의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양이 아주 비슷한 은하들이 우주 전체에 널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든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중력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은 지상에서는 물체의 낙하 운동과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회전 묘기도 지배한다. 지구라는 미세한 세상에서 성립하던 이 두 가지 법칙이 거대한 천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여 은하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직 덜 성숙한 은하 내부에서도 중력 수축이 국부적으로 진행된다. 질량은 은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밀도가 충분히 높은 성간운들은 중력 수축을 한다. 수축으로 성간운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초기 질량이 무척 큰 별들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한 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한다. 질량이 큰 별은 표면에서 막대한 양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공급하려면 중심부의 수소를 빨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핵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한다. 핵융합 반응으로 일생 동안 합성한 헬륨, 탄소, 산소 그 외에 무거운 원소를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성강 공간으로 흩어버린다. 이 무거운 원소들이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원료 물질로 다시 쓰임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량급 항성이 이렇게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그 가스 물질을 가속시킨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결국 은하간 물질을 압축하고 은하들까지 가속시킨다. 충격파의 압축 작용 덕분에 중력은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호기를 맞게 된다. 은하 또한 은하단 규모의 가스 덩어리뿐 아니라 이것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가스 구름에서도 충격파로 인해 중력 수축이 촉발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크기의 구조물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초신성 폭발이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진화의 대서사시다. 대폭발에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생명은 곧 지능을 가진 생물로 진화하게 된다. 물질에서 출현한 생물이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식할 수 있다니 이것이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우주에는 은하가 모인 수많은 은하단들이 있다. 은하단 중에는 연암은계 남짓한 은하로 구성된 작은 것들도 있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소규모 은하단은 국부은하군 또는 지역은하군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은하군에서 은하라고 불릴 수 있는 준수한 은하는 오로지 우리의 은하수 은하와 안드로메다 대은하 단둘뿐이다. 나머지 12억에는 대부분 외소 타원 은하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있는 거대한 은하단들도 수없이 많다. 1000여짜리 은하단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수만 개의 은하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척도에서 본 인간의 서식지는 은하들로 구성된 우주이다. 그리고 우주에는 어쩌면 수천억 개에 이르는 다양한 구조물이 존재한다. 매우 규칙적인 모양의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규칙성이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같은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해도 시선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다 다르다. 정면으로 보면 나선 팔이 잘 드러나고 측면에서 보면 나선 팔을 구성하는 가스와 티끌이 암흑을 가로지르는 얇은 띠처럼 은하 중심면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하 중심에 막대가 있고 그 끝에서부터 나선 팔이 시작하는 듯한 빗장 나선 은하들도 있다. 사실 빗장같이 보이는 원기둥 모양의 막대는 많은 수의 별들이 은하 중심 핵을 가로지르면서 만든 하나의 구조물이다.
질량이 태양의 1조 배 이상인 점잖은 모습의 거대 타원 은하들도 있다. 천문학자들은 질량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로부터 거대 나선 은하가 여러 개의 은하들이 병합돼 생긴 것으로 여긴다. 개수로 보면 외소 타원 은하가 우주에서 가장 많을 듯 싶다. 외소 타원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에 불과한 이름 그대로 보잘것없는 꼬맹이 은하다. 어디 이뿐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규칙한 은하들도 엄청나게 많다. 앞에서 이야기한 은하들은 잘 정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우주 구조물이다. 반대로 불규칙 은하는 도대체 은하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다양하며 종잡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하는 각종 우주 구조물을 일컫는다. 은하들도 쌍성계의 별처럼 서로 맞물려 돌거나 은하 중심 핵 주위를 도는 별처럼 궤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은하의 외곽부가 뒤틀려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스와 별들의 흐름이 이 두 은하를 서로 연결하기도 한다. 은하단 중에는 구성 은하들이 구대칭의 분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은하단의 구성 은하들은 거의 대부분 타원 은하이고, 은하단의 중심에서 거대 타원 은하가 발견된 경우가 종종 있다. 거대 타원 은하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은하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성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은하들의 합병으로 거대 타원 은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모양이 구대칭에서 크게 벗어난 단에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한 은하들이 많다. 은하와 은하의 충돌이 원래 구형을 이루던 은하단의 모습을 바꿔놓거나 나선 은하와 불규칙한 은하의 생성에 모종의 기여를 했을 수 있다. 은하단의 모양과 그 구성 은하들의 종류로부터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거시적 규모의 사건들을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로 수천 내지 수만 개의 천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력의 상호작용을 수치 모의 실험을 통해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수치 실험을 통해서 비로소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 참으로 많다. 예를 들어 회전하는 성간운이 중력 수축하여 얇은 회전 원반체로 일단 변신한 다음 그 원반에서 나선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두 은하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때에도 나선팔이 만들어진다. 이때 조우하는 두 은하들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수십억 배에 해당한다. 은하들이 근거리에서 충돌하는 경우 각각의 은하 내부에 흩어져 있던 성간 기체와 성간 티끌이 서로 충돌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그러나 내부에 있던 별들은 벌대 속을 총알이 그냥 지나가듯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별 하나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멀기 때문에 은하의 충돌 과정에서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전체적 모양에는 큰 변화가 온다. 한 은하와 다른 은하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구성별들의 상당수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은하가 완전히 소실되기도 한다.
작은 은하가 자기보다 훨씬 큰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지름이 수천 광년에 이르는 고리 은하가 만들어진다. 은하간 공간에 펼쳐진 우단의 불규칙한 은하를 가장 멋있게 그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고리 은하일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연못 한복판에 돌을 던지면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튀기면서 구덩이가 잠시 움푹 파일 것이다. 작은 은하와 큰 은하의 정면 충돌 현상도 은하라는 거대한 연못에 돌이 떨어진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큰 은하의 중심이 뚫려서 고리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뚫린 구멍이 다시 메워질지도 모른다. 뚜렷한 구조를 보이지 않는 불규칙 은하들, 나선 은하에서 볼 수 있는 나선 팔구조, 고리 은하의 도넛 구조 등은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가 장대하게 펼쳐지는 우주 영화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들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은하를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 튼튼한 강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오해다. 은하는 천억 개의 별들로 만들어진 유동성의 구조물들이다. 어느 한순간 사람은 대략 100개의 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가 늘 같은 세포는 아니다. 100조개의 일부는 죽어 없어지고 동시에 새 세포가 다시 만들어짐으로써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육체다. 은하도 마찬가지이다. 은하의 자살률은 의외로 높다. 은하의 자살은 흔히 폭발로 목격된다. 수천만 또는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X선, 적외선 전파를 강력하게 내놓는 복사원들이 여러 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중심 핵 부분이 유난히 밝게 빛날 뿐 아니라 대략 몇 주의 시간 간격으로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한다. 그중 어떤 것들은 그 길이가 수천 광년에 이르는 밝은 빗줄기를 뿜어내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티끌 때문에 검게 보이는 판구조들을 만들어 그 내부에서 대규모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은하들 내부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진행 중이라고 확신하고 밝기 변화의 주기로부터 폭발과 교란이 일어나는 지역의 크기를 조사해보니 태양계보다 작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지역에 앞에서 이야기한 정도의 질량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곳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일 게다. 학자들은 NGC 6251과 M87과 같은 거대 타원 은하들의 중심 깊숙이에는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내지 수십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각각 들어앉아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십억 광년 저 너머에는 은하 중심부의 폭발이나 소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천체들이 있다. 이 천체들을 우리는 준성 또는 퀘이샤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대폭발 이후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젊은 은하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